자, 중급 재무회계 9주차 제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53페이지 보면은 3-2 원가의 측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3강은요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의 측정을 보면 원가 모형,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거, 이 강에서 공부했던 거, 원가 모형에서 측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인식 시점의 현금가 상당액입니다. 즉 현금으로 얼마예요? 라고 물었을 때의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나타낸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시에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현금성 자산 이외의 다른 자산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금 결제 조건이 다양하더라도 그 기준점은 바로 현금가이므로 여기에 맞추어 원가를 측정하고 회계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취득거래에서 현금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에 대해 자본화하는 경우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면 일반적인 신용기관을 초과한 대금 지급의 장기 이연 등 한 11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형태의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형태는 다양하지만 자주 발생되는 그런 회계 처리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번쯤은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4페이지 보면은 대금 지급의 장기 이연입니다. 지금 당장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하는 것에 비해서 대금 지급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길어질수록 화폐의 시간 가치 때문에 거래 가격은 비싸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기장치를 구입하면서 연간 201만원씩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적절한 할인율 또는 이자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원가로 측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할인율이 10%라 한다면 연금의 현재 가치 이자 요소, 우리 부르게 있죠. 현재 가치표 보면은 10% 다음에 3회니까 찾아보면 현재 가치 이자 요소는 2.48685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현금가를 구하면 5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으로 기계장치의 원가를 측정하고 실제 유출될 현금 603만원, 201만원 곱하기 3, 그죠? 과의 차액 103만원은 이자 요소로 분리해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5페이지에 보면 그죠? 나와 있습니다. 매직커리는 예제하고 우리 교재 내용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매직커리는 2001년에 1월 1일 기기장치를 구입하면서 201만원씩 3회에 걸쳐 매년 말 지급하기로 하였다. 할인율이 10%인 경우 2002년 12월 31일 및 2003년 12월 31일 대금 지급에 회계처리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기장치의 취득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현금 현재 가치표 또는 정상연금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0% 연금의 현재 가치는 2.4868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만원을 곱하면 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이자 비용은 자 201만원 곱하기 3회 하니까 603만원 나오죠. 여기서 500만원을 차감하게 되면 103만원이 바로 총 이자 비용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분기를 합니다. 분기를 하면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취득시에 분기에는 차변의 유형자산 50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장기 미지급금 아직 지불 안 했으니까 3년에 걸쳐 지불하기로 했으니까 장기 미지급금 603만원 그 차액 103만원은
현재 가치 할인 차감해서 차변에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 연도 말에 대금 지급을 할 경우에, 그죠? 차변에 현금 201만, 대변에 현금 1만원, 현금 201만원 처리가 되고, 차변에는 장기 미지급금, 아까 603만원에 대한 100의 연도차분 151만원, 그리고 이자 비용 50만원,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얘기고, 참고로 우리 교재 155페이지 개념 플러스 보면 여러분들 미지급금하고 매입 채무 두 개 다 부채는 맞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유형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하거나 매각했을 때는 미지급금과 미수금 계정을 사용해서 회계처리를 합니다.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거나 어음을 수취했을 경우에도 미지급금과 미수금 계정으로 분개를 합니다. 그리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계정입니다. 따라서 가구 대리점에서 배송용 트럭을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비지급금으로 처리가 되고, 만약에 가구를 취급하는 본사에서 판매 목적으로 혼수용 가구를 매입했다, 대신에 외상으로 했다, 이런 경우는 매입채무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업의 본연의 영업활동, 즉 제조기업에서는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그죠? 상품 매매업에서는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를 합니다. 제조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재료 등을 구입할 적에, 매입할 적에 외상으로 했다. 그때는 매입 채무가 된다는 것이고, 또 상품 매매업에서 예를 들면 가구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가구라는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으로 했다. 그럴 때도 매입 채무가 됩니다. 그 외에, 그죠? 배송용 트럭을 구입했다 라든지 이런 경우는 모두가 미지급금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정도만 설명하고요. 다음에 교재 155페이지 취득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장기 선불 거래라고 합니다. 그죠? 자, 앞에서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되 대금은 장래 시점에 지급하는 대금 지급의 장기 이연에 관해 설명했는데, 이와는 달리 대금 지급을 먼저 하는 선불 거래의 경우에는 시대금가는 어떻게 결정할까? 예를 들면 기계장치 구입 대금 1000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기계장치는 3년 뒤에 인도받기로 했다. 이럴 때는 적절한 이자율을 적용해서 미래 가치를 원가로 측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할인율이 10%라고 한다면 단일 금액의 미래가치 이자 요소는 1.3310 현재 가치표가 있습니다. 그죠? 적용하게 되면 그 금액은 1331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으로 기계장치의 원가를 측정하고 현재 시점에서 지급한 1000만 원과의 차액 331만 원은 이자 요소로 분리를 해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해서 회계 처리 분기를 하게 되면은, 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우리는 현금 1000만 원이 나갔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미래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 1331만 원이 됩니다. 이때 계정 과목은 계약자산 또는 이건 장기 선급금에 해당됩니다. 장기 선급금에 해당되는 계약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에 차변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차익 331만 원은 현재 가치 할인 자금으로서 처리를 하게 되고, 1회계연도 말에 회계 처리 수정 무기할 적에는 이 중에서 현재 가치 할인 자금 331만 원 중에서 1차 연도의 이자 100만 원만, 그죠? 현재 가치 할인 자금으로서 차감을 합니다. 대체 분기를 통해서. 차변에 현재 가치 할인 자금 100만 원, 그리고 요 100만 원 이자 수익 발생한 걸로 봐서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니까 대변의 이자 수익 100만 원, 이렇게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기계장치를 3년 후에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기계장치의 금액인 1331만 원 우리가 계약자산으로 처리해 놓은 걸 갖다가 대변으로 대체분기를 해주고, 기계장치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1331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불 거래의 실질은 현재 시점에서는 1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3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331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받는 대신에 동액의 유형자산을 취득함으로써 회수하는 거래, 이것이 바로 선불 거래의 실질적인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교재 15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자기 회사,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해서 취득하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현물 출자일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회사에 유형자산 구입하는데 우리 회사에 주식을 주고 구입을 했다. 매입을 했다 하는 경우에 자,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불했다 하는 것은 현물 출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우리가 발행하는 주식 수 몇 주를 줬느냐에 대한 주식의 시장가치, 공정가치를 곱해주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된다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주식의 공정가치, 현재 가치가 액면금액보다 큰 경우 주식의 액면금액은 예를 들어서 만원 되어 있는데 그죠? 시장가치가 11,500원이다. 그럴 경우 액면금액보다 시장가치가 큰 경우 거래되는 시장가치가 그런 경우에는 유형자산 해서 그죠? 만약에 1150만원 1150만원이 되고 자본금은 1000만원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150만원은 뭔가 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서 처리를 한다. 또 반대로 주식의 시장가치가 액면금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죠? 자본금 1000만원 그리고 유형자산 자본금 1000만원 하고 유형자산 그죠? 얼마 하고 그 나머지 차익을 주식 할인 발행 자금으로 처리한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우리 자본의 이익임금에서 상계 처리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물 출자에 해당된다는 거. 그 다음 자 교재 157페이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유형자산을 기기장치 같은 것을 갖다가 무상으로 받았다. 증여받거나 무상으로 취득했다.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취득원가는 그럼 무상이라고 해서 0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유형자산이 우리 회사 장부에 기록으로 전혀 남아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0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해당 자산,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시장가치를 취득원가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상에는 자산수정이익이라는 이런 계정과목을 써서 처리를 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무상으로 받았던, 그죠? 아니면 정리를 받았던 그 유형자산의 금액이 우리 장부상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런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취득 시점에서. 그래서 만약에 기기장치 1000만원짜리를 우리가 무상으로 받았다. 그러면 유형자산 기기장치 1000만원 대변에는 자산수정이익 이후에 발생은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 자산수정이익 1000만원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일괄 구입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우리 교재에는 가로 안에 5로 되어 있는데 사로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나중에 수정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는 5 일괄 구입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개별 유형자산의 시장 가격 혹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일괄 지급한 총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이것은 우리가 예제풀이를 통해서 바로 해보도록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물을 60만원에 일괄 구입했습니다. 토지도 구입하고 건물도 구입하고 그러니까 대지 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걸 우리가 구입했다는 얘기죠. 구입 당시에 건물의 공정가치 시장가치는 20만원이고 토지의 공정가치는 60만원이다. 이때 건물과 토지의 취득원가로 기록해야 될 금액은 얼마인가? 토지와 건물은 항목이 다르죠. 계정과목이. 따라서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안분 계산을 합니다. 자, 일단 60만원이 뭐죠? 60만원. 우리가 60만원 지불했잖아요. 60만원 중에서 토지의 시장가치, 건물의 시장가치가 20만원, 토지의 시장가치, 공정가치가 60만원이니까 80만원이 되죠. 80만원 분의 60만원 하게 되면은 0.75가 나옵니다. 건물은 20만원 플러스 60만원, 80만원에 20만원에 해당되니까 0.25가 됩니다. 이때는 이 비율에 따라서 60만원 곱하기 0.75 하게 되면은 토지는 그죠? 취득원가가 45만원, 건물은 0.25니까 15만원 이렇게 회계치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교재 159페이지 이것도 남바 하나씩 밀려있다 그죠? 우리 교재는 6으로 되어 있습니다. 6. 유형자산 취득의 수반에서 국채나 공채 등 채무상품을 불가피하게 매입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차량 등록할 적에 차종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금액만큼 공채를 구입해야지만이 차량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 차량 등록할 때 매입한 채권의 액면가는 50만원인데 채권의 시장가치 또는 현재 매각시 수치 가능 금액이 30만원이다. 그럼 20만원 손실을 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만 원 손실 만큼 차량 등록을 하기 위한 회피를 할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요 20만 원은 시대공과에 가산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 그리고 우리 그 교재에 보면요. 159페이지에 예제 5-5가 있습니다. 그죠? 국공채를 매입한 경우에 유형자산의 시대공과 예제 5-5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인데 한번 그냥 자율학습 삼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나와 있지, 그죠? 여기. 자, 2001년 1월 1일에 1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망고 취득할 적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 제가 뭐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죠? 요걸 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될 것이고, 여기서 금융자산이라는 계정 항목을 활용한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대체분기한다는 거,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공공채의 이자 차익분, 시장 이자율하고 액면금액의 차이는 시대공과에 포함한다. 그죠? 다음에 교재 160페이지 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물이나 또는 기기장치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거나 건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 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이거 뭐죠? 세 가지 합치면은 제조경비의 3요소다. 그죠? 지도원가로 계산한다.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를 모두 지도원가로 계산한다. 그리고 공사비가 발생하면은 발생하는 금액만큼 모두 다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임시 계정에 다 모아놓습니다. 모아놓았다가 그 건물이 만약에 완성됐다. 또는 그 기기장치가 우리 공장에 설치가 되었다. 완공 시점에서는 건설 중인 자산은 대비용으로 대체가 되고 우리 유형자산인 건물 또는 기기장치로서 차변에 기록하게 된다 하는 거. 그 다음 교재 160페이지 보면 교환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교환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 우리가 사용 중이던 유형자산을 다른 유형자산하고 교환으로 취득하거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새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원가를 측정하는 기본 원칙은 우리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의 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기본 원리가 교환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런 기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취득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거나 신뢰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합니다. 다음,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우리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을 한다. 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었거나 일반적으로 상거래라고 보기 힘든 경우에도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을 한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교환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 회계처리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46페이지를 보면요. 상업적 실질이 뭔가 하는 문제, 교환 거래에서 상업적 실질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상업적 실질의 의미는 우리 KIFRS에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상업적 실질의 의미는 교환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흐름의 금액과 시기, 위험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영업을 목적으로 교환하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것은 상업적 실질에 해당된다는 얘기고, 이와 같이 상업적 실질 여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측면에서 국제회계 기준은 다시 한 번 더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원칙을 중시하는 그런 회계 기준이다. 국제회계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KIFRS 적용 이전에는 이종자산, 예를 들면 기기장치와 자동차를 바꾸었다. 우리가 이종자산 간에는 공정가치로, 동종자산 간에는 장부금액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KIFRS의 상업적 실질이라는 이런 회계처리 원칙에 따라서는, 그죠? 원칙 중심에서는, 그죠? 상업적 실질에 따라서 KIFRS에서는 원칙 중심으로 상업적 실질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상업적 실질이라는 것은 바로 비즈니스, 경제적 실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야 된다. 예를 들면 교환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흐름의 금액과 시기,
위험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해당 자산을 운용하는 영업 부분의 가치가 변동되며 이러한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라고 KIFRS에서는 판단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방금 이 교환에 의한 취득에 대한 부분을 교재 161페이지 예제 5-6에서 예제 문제로 해놨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복사기, 지도국가는 400, 강화상각 누계액 100만원, 공정가치, 시장가치가 230만원에 현금 4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정수기를 처리했다. 우리 회사 복사기를 주고 정수기를 취득하는데 우리가 쓰는 복사기를 주면서 40만원 현금을 별도로 추가로 더 줬다. 이때 어떻게 하는가, 제도금가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 복사기의 장부 금액은 얼마고 이 교환거래 상업적 실질에 아무 문제가 없다. 비즈니스 인증이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정수기의 취득과 관련된 회계 처리, 그리고 교환으로 취득한 정수기가 신품이므로 그 공정가치, 이 정수기는 250만짜리다. 그죠? 시장가치가. 이 공정가치가 중고 상태인 복사기보다 더 명백하고 신뢰성이 있다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정수기의 취득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회계처리를 해보라 하는 얘기. 이 교환거래에서 상업적 실질이 없을 경우에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다 라고 판단되면 정수기의 취득과 관련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 우선 복사기의 장부금액. 장부금액은 우리 취득원가 400만원에서 강화상각 누계액 100만원 빼면은 우리 장부상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161페이지의 예제 5-6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이것도 자율학습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다음에 교재 162페이지 정부보조금, 국고보조. 정부에서 어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장려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을 해줘서 기기장치를 구입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지도금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자,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에 보면은, 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산업정책적, 정부의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기기장치라든지 이런 유형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 자산의 취득원가를 하기 위한 측정은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 시장가치로 회계 처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정려나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정부 보조금의 수치와 지원받은 금액이 있죠. 수치와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회계 처리 문제는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자, 우리 교재 162페이지 보면 사산 관련 보조금 표시, 그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 국고보조금, 지원금으로 이연 수익, 부채로 계상합니다. 그리고 매 회계연도 말에는 이것을 갖다가 수익으로, 그죠? 수익으로 인식을 해서 정부 보조금을 수취할 경우 위험자산의 취득 시 회계 처리 분계는 우리가 지원받은 금액만큼 이연 보조금 수익으로서 부채로서 대변에 처리하고 그 금액만큼 우리가 정부에서 현금을 받은 걸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부담했던 부분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현금이 지출되었으니까 자산의 감소로서 대변에 현금에서 얼마 처리가 되고 요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유형자산으로 처리가 된다. 그리고 결산을 할 경우에는, 그죠? 여기서 받았던 이연 보조금 중에서 당해 회계 연도에, 그죠? 해당되는 감가상각비는 비용의 발생으로서 사변에 기록을 하고 요 금액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대변에 발생되면서 이연 보조금의 당해 해당 회계 연도분은 이연 보조금 수익 부채의 감소로서, 그죠? 대변에 발생되고 요 나머지 여기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은 보조금 수익으로서, 수익의 발생으로서 대변에 기록한다, 처리한다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유형자산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더라 하는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것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재 163페이지에 보면 예제 5-7 정부 보조금에 의한 유형자산의 취득이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율학습으로 한번 예제 5-7을 쭉 한번 읽어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을 읽어보자는 얘기지, 그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안 쓰던 계정 과목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지 똑같은 거래의 판료소에 의해서 회계 처리가 된다, 그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회계처리는 이렇게 하는구나,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걸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교재 10페이지. 자, 교재 164페이지 보면요. 자의분과의 자본화라는 좀 생소한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의분과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세 가지 접근 방법이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개념만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을 자기가 직접 사용하거나 우리 회사가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제작 건설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건물을 우리가 직접 만들든지 기계장치를 직접 한번 제작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 의도된 용도로 어떤 그 유형자산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기업의 내부 유보 자금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아닌 외부에서 차입한 자금일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포괄손익계산서 상에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자산의 원가에 반영하도록 KIFRS 그죠? 제10235 자유원가에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얘기,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면 165페이지에 적격자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격자산은 뭘 말하는가? 적격자산은 해당 자산의 제조, 건설 등 취득과 관련된 이자 비용을 자본화시켜서 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자본화 대상 자산을 말하고,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재고자산이나 제조설비자산, 전력생산설비,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을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적격자산이라는 게 있구나. 또 자유분과 자본화라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유형자산을 자체 제작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할 적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적에는 이자가 발생되는데, 그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걸 우리 KIFRS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 다음에 자본화, 가능 자유원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까 싶어서 그냥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자유원가의 자본화를 활용해서 취득원가를 결정할 수 있다 하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본화 자유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 예제가 나와 있는데, 이거 일일이 한번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그냥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면 한번 훑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본화 할 자유원가까지 하고요. 외화로 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많이 사용이 되는데, 다음에 우리 교재 168페이지 외화로 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 교재 170페이지에 제4절 원가 모형하에서의 손상, 이것은 다음 강의 때 이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3강 마칩니다.